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며칠 전 제가 한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제게 이런 메시지를 책 앞 표지에 써줬습니다. 인구 없이 미래 없다.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문학적 표현만이 아닌 정말 인구 없이 미래 없다라는 말은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생생 퀴즈의 정답이기도 하죠. 베트남의 정해진 미래의 저자, 대한민국 최고의 인구학자 서울대 조영태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책 따끈따끈하죠? 그렇죠. 이제 나온 지 한 2주, 3주 된 것 같습니다.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응은 글쎄요, 베트남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많이 읽어주셨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막 갑자기 펑 이런 관심은 없습니다. 지금 문자는 우린 펑 지금 터졌는데요. 저희가 오늘 네. 교수님 인터뷰하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 선정해서 네. 교수님이 책 선물 가져오신 거 저희가 드리도록 했거든요. 네네. 지금 벌써부터 8564님 베트남 가자, 선물 가자. 그리고 2380님은 베트남이요. 박항서 감독님께서 활약을 펼친 후 더 많이 알려진 나라입니다. 3535님 베트남 원토 발음 비엔남입니다. 이렇게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교수님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또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네. 제가 제가 교수님 한 두세 번 인터뷰했는데 제일 중요한 이 질문 안 드렸어요. 네. 원래 사회학 전공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회학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왜 인구학자를 해야겠다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져요. 정말 우연한 기회였는데, 제가 1997년에 이제 학부를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때 97년에 IMF가 터졌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한 960원 했는데 갑자기 2,000원이 된 거예요. 그때 미국 정부가 한국 학생들 불쌍하다고, 그때는 우리나라 못 살 때니까 네. 불쌍하다고 원래 학교에서 20시간 일할 수 있는데 30시간 일을 하게 해줬고, 네. 그래서 20시간은 TA라는 거를 이제 그 강사 조교를 했는데, 네. 강의 조교를 했는데 10시간 더 일할 수 있게 됐고, 어떤 교수님이 그럼 너 내 밑에서 연구 조교 할래?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 했는데 그 교수님이 인구학 하셔가지고 인구학하게 됐습니다. 생계를 위해 했는데 네. 그 생계를 위한 연구가 지금 교수님의 전문성을 갖게 해줬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네. 이후에 제가 박사를 가면서, 제가 있던 학교는 박사가 인구학은 완전 트랙이 따로 있거든요. 네. 사회학하고. 네. 그래서 인구학을 전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해도 되는지가 지금 확실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인구학에 대한 연구조차가 거의 별로 없었을 없었죠. 때입니다. 저도 네. 학부에 다닐 때 인구학이라고는 들어본 적이 네.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께 몇 분 여쭤봤는데,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정말 진심 어린 조언 주신 게 뭐였냐면, 인구학 하면 좋은데 한국에 들어오면 넌 평생 시간 강사다 였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학교도 인구학자를 뽑을 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공부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어서, 특히 이 인구학이라는 학문의 매력은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네. 인구가 계속 변동을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을 하는 학문인데, 이걸 하고 나면은 인구가 바뀌면은 그에 따라서 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사회가 바뀌면은 사회가 바뀌는 사회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정책도 네. 있지만 행정도 있고 거기엔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보면은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바뀌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인구학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냥 한국에 기회가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겠지 하고 네. 그냥 계속 인구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교수님 밑에서 인구학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죠?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지 않아요? 저는 많이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학이라는 학문 수요가 사회에서 많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이 인구학을 박사를 한 다음에 교수로 갈 수 있는 지금 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 인구학을 한 사람들끼리 너무 많아지면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렇게 좀 터울을 쥐고 그다음에 많이 안 뽑습니다. 희소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 맞죠. 예. 근데 그 인구학이 우리나라에서도 꼭 필요하지만 갈 곳이 없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번에 오늘 이야기할 이 베트남에서도 네. 인구학이라는 학문이
각광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부에서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정부에서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베트남에도 지금 인구 확자는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는 그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인구학을 공부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도 저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생들도 계속 들어가서 같이 베트남 정부의 일을 도와주고 있죠.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니까 베트남이 인구학에 굉장히 좋은 연구 대상의 국가겠다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께서 베트남에 대한 연구도 하셨고 베트남에 직접 가서 한 1년 넘게 있으셨나요? 1년 살고 정부에서 일을 같이 하고 왔죠. 지금도 굉장히 자주 가신다면서요? 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때보다 오히려 더 지금 하는 일이 더 구체화돼 가지고요. 베트남의 인구 연구. 베트남의 인구 정책을 새로 짜는 그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연구했고 이 책에 담은 베트남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요즘에는 한국에서 이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2000년대 초반서부터 중국을 많이 들어갔었는데 네. 중국에서 이 제조업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나온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냐 한국으로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봤는데 옆에 있는 베트남이 눈에 보였고 네. 마침 2013년에 삼성전자가 그 베트남 하노이 북쪽에 있는 방냉이라는 곳에다가 그 스마트폰 조립 공장을 짓습니다. 네. 그래서 약 한 13만 명을 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전 세계에 나가는 삼성 스마트폰의 70%가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 만들어지는 걸 보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저는 그러면 우리가 한 15년, 16년 전쯤에 중국을 들어갈 때 그래도 중국은 전문가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베트남의 전문가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전문가를 내가 해야겠다. 예, 왜냐하면 뭐 저는 또 이렇게 인구를 가지고 시장 변화를 예측하는 이런 연구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연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경험한 거를 한 15년 지나면 경험을 할 거냐. 그럼 그 경험하는 것이 정말로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바뀌니까.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려고 베트남을 가게 됐습니다. 와, 교수님의 그 미래를 보는 눈. 오늘 인터뷰 들으면 그 눈 저도 갖게 됩니까? 이 책을 보면 그럼 그렇죠. 갖게 예, 되는 책을 읽으시면 최소한 제가 베트남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책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책 보내드릴 텐데요. 좀 본격적인 책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교수님이 이 베트남 정부의 인구정책 자문을 하고 계시고 이 책의 기본 전제는 베트남은 젊은 국가다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거는? 근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연령이 한 42.2세거든요. 네. 그런데 베트남은 지금 평균 연령이 30세, 31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언제냐면은 한 1999년? 가장 역동적이었을 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요즘에 태어나는 이제 아이들의 숫자가 매우 줄었잖아요. 뭐 초저출산이 이제 벌써 한 17년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근데 베트남의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 아이가 한 130만 명에서 150만 명 태어났어요. 세상에. 예, 작년에는 156만 명이 나온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반면 우리나라는 작년에 32만 명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지금 뭐 초저출산 자체가 나쁘냐 마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의 숫자가 우리도 한 100만 명씩 나오다가 갑자기 줄어드는데 네.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130만 명에서 150만 명이 유지가 되고 있는 나라라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교육을 지금 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워낙 높아서 네. 정부에서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육 수준의 이 향상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은 이거는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젊은 국가라는 건 그만큼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많다는 것이고 네.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갖고 있고 분야도 다양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게 이게 사실은 국가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나의 그 목표를 가지고 쭉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국가가 지금 이렇게 베트남은 굉장히 길잖아요. 긴데 인구도 많으면은 그 안에 다양성이 존재를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발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하나의 획일적인 가치관과 획일적인 방향으로 가는 네. 반면에 베트남의 경우는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성을 강조를 하고 그 다양함이 함께 커갈 거예요. 굉장히 부러워지네요. 예, 지금으로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니까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뭐 좀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계시지만 네. 사실 제가 베트남을 공부한 이후에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15년 전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지금 중국에서 어려워져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후에 지금 베트남 간 기업들이 어려워져서 나올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 베트남이 더 발전을 해야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15년 뒤에 더 좋을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네. 베트남이 중국이 성장할 때는 우리나라도 젊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베트남이 막 성장할 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늙은 초고령 국가가 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2035년이나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3명 중에 1명이 고령자라 이런 고령 국가에 굉장히 젊은데 역동적인데 그 나라의 발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서로 파트너로 이렇게 상생을 하면 아마 15년 뒤에 베트남의 성장이 우리나라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베트남은 어린 아이고 우리가 청년이라면 네. 이제 15년 후면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고 베트남에 한 청년 정도 오면 우리가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도움 그렇죠. 받는 그렇죠. 것처럼 네.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삼성 이야기도 하셨어요. 기업이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그런 기업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좀 개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네.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알아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 책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네.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제가 여쭤보면 베트남 사회의 가구 원수에 주목해라. 맞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소비라는 거는 소비의 단위가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가구 원수가 줄어들면서 예전에 4인 가구였던 것이 지금 1인, 2인 가구가 그렇죠.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의 패턴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1인 가구 관련해서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죠.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4인 가구 있을 경우가 아무래도 소비의 단위가 클 수밖에 없어요. 한 네, 가구당.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 베트남을 보면은 지금의 베트남은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4명이 중심인 이 가구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베트남에서 4인 가구가 앞으로 한 15에서 20년 정도는 더 이 주된 이 가구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경험했던 4인 가구는 이런 소비를 할 거예요 했던 것들이 그 베트남에서는 앞으로 15에서 20년 동안 지속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뭐 할 수 있을까요? 4인 가구용 식탁 이런 거 잘 팔리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일 텐데 그뿐만이 아니라 일단 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패턴. 그렇죠. 살아가는 모습에서 보면 집이 필요한데 집에는 4인 가구면은 방이 뭐 그렇죠. 한 2개 이상은 돼야죠. 2개 이상은 돼야죠. 화장실이 2개 있으면 좋고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 지어진 집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집이 지어지면은 그런데 아직 소득이 우리나라처럼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아파트들이 지어질 때 그 안에 뭔가 고급으로 넣기보다는 그냥 대중적인 아파트만 거. 예, 지어져요. 대중적으로.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가구도 있어야 되고 네. TV도 있어야 되고 뭐 냉장고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위치가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럼요. 우리 집을 가나 옆집을 가나 언제나 똑같은 게 놓여 있었고 지금 베트남의 상황이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했었던 그런 것들이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매우 유사하게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서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25년 된 아파트예요. 네. 25년 즈음 지어진 아파트들 구조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25년 전의 아파트가 지금 딱 맞을 수 있겠네요. 베트남에. 네, 네, 네. 아, 이 방송 들으면 막 인사이트가 생기시는 분들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떤 네. 생각을 요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청년들에게 해외로 계속 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청년이 베트남을 가면 우리 나이가 한 45세 넘은 사람들이 베트남을 가면 야 내가 어렸을 때 저랬었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청년이 베트남을 가면 그것도 새 세상이고 여기도 새 세상입니다. 새 세상에서 뭘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의 45세 이상 오히려 55세는 더 좋을 거예요. 은퇴를 하신 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게 오히려 베트남에 가서 하시는 게 청년이 가서 성공할 가능성보다 사실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럼요. 네. 이 나라에서는 조금 옛날 사람이 됐지만 네. 그 나라에 가면 새로운 걸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실 수 네, 있는 네. 거죠. 자, 또 하나 베트남의 농업 인구에 주목하라라고 하셨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베트남 그러면 딱 눈에 머리에 떠오르는 건 하노이, 호치민,
다낭 정도예요. 맞아요. 그런데 베트남 인구의 65%는 지금 농촌 지역에 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우리랑 이것도 완전 반대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하노이하고 호치민에 가면 뭐 사람도 젊은 사람도 많고 여기에 모든 사람이 몰려 살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네. 하노이 호치민에는 전체 베트남 인구의 13%밖에 없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다 지금 전국이 긴 전국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절대 놓치고 가서는 안 된다. 이들의 소득도 올라갑니다, 지금. 그리고 이들도 발전될 거고. 그래서 그들을 시장으로 혹은 그들과 같이 상생하는 그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들어가실 때 보면은 하노이 호치민 중심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각을 조금. 네, 우리는 조금. 왜냐하면 수도권 중심이니까 늘. 우리가 그렇게 발전을 네. 해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베트남은 하노이 호치민이 굉장히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짜고 있는 인구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하노이 호치민으로 중심 집중되는 거를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아. 예, 그게 좋은 모습만은 아니거든요. 특히 베트남처럼 이렇게 인구가 지금 65%가 농촌 지역에 국가에 쫙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다 모이는 것보다는 흩어져서 발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럼요. 우리에게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앞당긴다면 우리도 서울을 중심으로 개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랬을 왜냐하면 것 우리가 그 같습니다. 부작용을 지금 너무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앞에 우리 오늘 집값 이야기도 했지만 베트남은 베트남의 농업 인구에 주목하라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젊은 나라의 고령 인구라고 하셨어요. 젊은 나라인데 고령 인구. 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 이야기할 때가 2000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가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이었으면 이미 IMF가 그때쯤이었잖아요. 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80년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8%입니다. 이미. 이미 예. 젊은 나라의 고령 인구 많네요. 네, 그러니까 젊은 인구도 많지만 고령 인구도 적지 않고 그다음에 고령화되는 속도가 꽤 빨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실버 산업들. 그렇죠. 실버 산업이 근데 이제 아직까지 실버 산업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고령화 실버 산업 이야기한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네. 그 15년 동안 뜬 실버 산업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잘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안 난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그럼 8%나 고령자니까 실버 산업이 뜨겠구나 하면은 그거는 오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아직도 실버 산업이 뜨려면 한 10년 정도 지나야지 실버 산업이 뜰 거거든요. 우리가 좀 나이 들면? 아니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를 묶을 수는 없죠.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교수님보다 윗세대가 나이가 들면. 지금의 이제 70세 분들이 80대가 되시면 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실버 산업이 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베트남의 경우에는 하지만 고령 인구가 많다는 이야기는 고령자들이 그러니까 중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건강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국가의 건강 관리 시스템이 아직은 열악해요. 그 이야기는 그거는 다 민간한테 맡긴다는 이야기고 그럼 민간이 들어가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민간 기업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들어가서 투자하고 이게 쉽습니까? 지금 뭐 당은 공산당이지만 경제는 완전히 뭐 자유주의랑 뭐 자유주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서 물론 우리나라처럼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마 중국에서 하셨던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학자들이 한국은 저개발 국가의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그러면서 그 요인 중에 하나를 교육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께서 우리 그 교육을 베트남에 수출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네. 맞나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어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젊은 인구가 많은데 이 젊은 인구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니드가 굉장히 커요. 난 교육을 더 받고 싶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육 수요가 많은데 지금 학교 교육이 해줄 수 있는 거가 제한적이고 그렇다면은 한국은 우리 사교육이라는 걸 이렇게 키워왔잖아요. 그 사교육이 너무 이제 커지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뭐 폐해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가 못하는 경우에 옛날에 우리 학습지 같은 경우로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교육 사업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시간 모자랄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교수님 오시면은 이렇게 시간이 늘 모자란데도 오늘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베트남 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에 대한 부분을 교수님한테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베트남 마지막으로 못하겠네요. 교수님, 저희가 다음번에 이 베트남의 사례를 가지고 또 우리나라 이야기를 네네. 좀 조명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베트남의 정해진 미래의 저자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811님, 베트남입니다. 교수님의 인구학 말씀이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노인세대 커트라인에 있는 최인복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8994님은 생생경제 통해서 경알못에서 요즘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6523님은 버스 안에서 생생경제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5090님, 0917, 오늘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어떤 분을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0825님은 또 베트남 놀러 가려고 여권만 들었다고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